네, 2021년 차세대 미디어 주간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컨텐츠 웨이브의 정책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이희주입니다. 오늘은 그 OTT 글로벌 OTT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또 OTT 미디어 상황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지 웨이브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께도 지금 OTT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AVOD 광고 기반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HBO Max라든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글로벌 OTT 일단 미국의 OTT 현황을 좀 보면 이 전통적인 미디어들, 컨텐츠 기업이라든지 통신 미디어 기업이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실리콘밸리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OTT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는 넷플릭스가 간 길을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또 가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하고 연결된 우리나라 이제 쿠팡플레이 같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업체라든지 이런 쪽들도 지금 다들 서둘러서 OTT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에서 OTT는 미디어 시청 행위의 이제 메인스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IPTV라든지 케이블 TV 같은 이제 유료 방송들을 점점 따라잡고 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2024년 되면 이제 완전 추월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어떤 OTT 가입자 이제 한 1인당의 OTT 가입 개수 이런 것들도 이제 5개 이상의 가입자들이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는 또 4개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OTT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등하게 현재는 많죠. 네. 디즈니 플러스가 근데 전통적인 컨텐츠 IP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점점 점유율을 이제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어들거나 그런 컨셉은 아니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오늘도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저희가 넷플릭스가 예상 외로 분기별 가입자 실적이 480만 정도가 이제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봤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다른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 OTT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넷플릭스는 단순히 그냥 어떤 OTT 사업, 스트리밍 사업, 동영상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굿즈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피크 TV 시대가 종말이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개년의 어떤 추세를 보면 케이블 TV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같은 경우는 반대로 스트리밍,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어떤 드라마의 런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TV라는 어떤 TV는 하나의 이제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죠. 셋탑박스하고 연결되거나 이래서 이제 커넥티드 TV, 인터넷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훌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TV를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안방에 거실에 있는 TV조차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OTT 사업자들이 점점 점령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OTT가 차세대 미디어로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배경은 일단은 스마트폰이 탄생됐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통신망이 아주 고도화됐죠.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K나 8K 같은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준비를 하고 제공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 IT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추천 기능이라든지 UI나 UX 같은 경우 아주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 가장 큰 부분은 국경 없는 인터넷, 자국의 어떤 시장만이 미디어 시장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미디어 시장으로 뛰어들기에 아주 미국의 기업들 특히 뛰어들기에 아주 좋은 어떤 환경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OTT가 지금 상당히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들의 어떤 습격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OTT 플랫폼을 준비하고,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죠. 이제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미디어 산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뭐 AT&T가 타임워너를 먹은 뭐 사례들도 있고, 뭐 디즈니가 폭스를 뭐 최근에 또 워너가 디스커버리하고 합병을 하게 되죠.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이 합종 연행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병을 하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넷플릭스를 어떻게든 이제 극복해야 되는, 넷플릭스처럼 큰 미디어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절실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들은 그런 큰 몸집을 갖다가 불리기 위해서 합종 유행들을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디어 시장은 전 세계가 무대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준비를 거의 다 맞춰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는 뭐 전투기를 막 이렇게 그렸는데, 이들이 이제 차비를 다 마치고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뭐 넷플릭스는 뭐 190개국에 런칭을 했고, 각국의 모든 토종 미디어들은 레거시 미디어들을 포함해서 다들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미디어 격변, 미디어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OTT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한 2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미디어 상황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또 한국에 존재하는 이제 두 개의 전선을 전선이죠. 이제 전쟁터에 가면 이제 전선이 있죠. 그래서 그 전선을 두 가지를 다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 두 가지가 있었죠. IPTV가 나올 때도 그랬고, 케이블 TV가 나올 때도 그랬고, 뭐 위성 방송이 나올 때도, DMB가 나올 때도, 이거는 새로운 미디어들은 항상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이 있었어요. IPTV가, 우리나라 IPTV가 미국에 사업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신구 미디어 전선이 늘 있어 왔고, 그것은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가 충분히 이제 통제 가능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다면, 지금 OTT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국경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새 넷플릭스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한국의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UGC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뭐 유튜브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 부처한테 허락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옛날에는 미디어가 각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주시해야 될 것은 글로벌 미디어 전선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미디어 전쟁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신구 미디어 전선만을 인식하는 어떤 습성, 그런 프레임, 이것만 가지고는 올바른 정책도 나올 수 없고 사업자들도 올바르게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만든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 OTT도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늘 얘기하지만 과연 그 규제의 틀 안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넣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규제의 어떤 실효성,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고민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이제 뭐 씁쓸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글로벌 미디어 전환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겨난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 OTT들이 미국의 이제 레거시 산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저거는 공격이 아니라 대체의 느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레거시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OTT 플랫폼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를 하고 있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190개국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가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는 웨이브나 티빙 왓챠 같은 한국의 OTT 기업들도 유튜브, 넷플릭스에서 점점 잠식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OTT 이용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고 성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연령별로도 보면은 이제 뭐 주로는 이제 10대, 20대, 30대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지만 노인층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점점 어떤 OTT가 주는 빈지 워칭의 어떤 매력, 뭐 VOD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볼 수 있다라는 어떤 매력, 궁극적으로는 대세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수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OTT가 한 뭐 300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300개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OTT들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상파 방송사와 SK텔레콤이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웨이브, CJENM과 JTBC의 티빙, 그리고 뭐 왓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따지면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죠. 기존의 어떤 미디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은 KT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시즌이라든지 뭐 LG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쿠팡 플레이라는 OTT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모델을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커머스와 이제 OTT 시청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서로 연계해서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속에서 지금 이제 넷플릭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이 아니라 다들 이제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컨텐츠가 하청 기지화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뜨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OTT가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에 이제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뭐 국내에서 지금 이미 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러니까 토종 OTT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웨이브나 뭐 티빙이라든지 왓챠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나마 좀 대항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넷플릭스가 뭐 영국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같은 언어를 쓰거나 같은 문화를 가진 어떤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뭐 8, 90%를 육박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종 OTT인 뭐 쇼미가 예천여개 뭐 벌써 이제 문을 닫은 뭐 그런 상태고 아시아권에서도 넷플릭스가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월간 순 방문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OTT 앱 중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웨이브는 근데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지상파 방송을 많이 보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의 이제 고객들은 아무래도 넷플릭스보다는 좀 더 연령이 좀 더 많은 평균적으로 뭐 그런 유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방송을 주로 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상당히 이제 넷플릭스 대비해서 많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성장 모멘텀을 보면 지금 뭐 일단 국내와 해외 서비스의 역차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하고
넷플릭스가 같이 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가 1차 소송을 승소를 한 상황이고요.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 통신사의 망 비용을 내질 않습니다. 이제 웨이브나 뭐 티빙, 왓챠 같은 경우는 저 망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 10% 육박하는. 그러니까 한 10,000원짜리 상품이면 그 중에 한 10%, 한 1,000원 정도는 망 값을 내야 되는데 이제 쓰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그건 미국 기업이니까. 예. 근데 넷플릭스 코리아가 있는데 뭐 고문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넷플릭스 본사나 뭐 네덜란드에 있는 넷플릭스 뭐 지점에 다 돈을 날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거죠.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가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뭐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로부터는 훨씬 자유로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럴 것이고 이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의 기본이 되고 있을 거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케팅 쪽으로 국내 통신사 IPTV와 어떤 그 제휴 이 부분이 이제 좀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LG 플러스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KT까지 넷플릭스를 팔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IPTV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LG 플러스나 KT는 활용하고 있는 건데 넷플릭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코드 커팅을 이제 해 나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우 잡으려고 이제 호랑이 들이는 어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웨이브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컨텐츠 쪽으로는 언젠가 재작년을 저는 기억하는데 CJ ENM이나 JTBC 드라마를 1년에 뭐 7편씩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할 때부터 넷플릭스가 많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옥자라든지 이런 영화는 그때만 살짝 반짝하고 끝났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콘텐츠 중에서 핫한 맛있는 녀석들이라든지 뭐 강철 부대 하트 시그널 그러니까 뭐 미스트롯도 마찬가지고요. 종편 채널 중에서도 맛있는 것만 다 넷플릭스에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런 환경과 함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OTT가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 중에 주로 이제 과실은 넷플릭스가 많이 이제 따먹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엊그저께 넷플릭스의 이제 메인 페이지를 한번 제가 딱 캡처를 해봤는데 다 한국 컨텐츠들이 디스플레이 돼 있더라고요. 초반에는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한국 컨텐츠로 도배돼 있습니다. 결국은 로컬라이제이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 중심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OTT들이 뭐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겠지만 뭐 중국의 아이치라든지 뭐 이런 데도 최근에 보면 한국 컨텐츠 이제 맛을 들이고 그래서 뭐 스위트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이 대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 또 실력 있는 제작사들의 컨텐츠들은 다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뭐 이런 쪽에서 사가고 있는 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하청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하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구조를 보면 유통 구조를 보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제작사인 사이렌 픽처스인데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넷플릭스한테 납품을 하는 뭐 이런 형태고요. 넷플릭스는 실 제작비의 수수료 10%한 250억 정도 이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입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독점 제공을 하고 IP를 다 확보하고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에 기여를 하고 넷플릭스가 발표한 걸로만 봐도 250억으로 저 오징어 게임을 사서 1조 원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서 13조 원이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냥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피처스는 250억만 먹고 그냥 끝인 거죠. 넷플릭스는 그 IP를 가지고 굿즈를 판매합니다. 오징어 게임 티셔츠를 판매하고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가 사이런 픽처스 제작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냥 넷플릭스의 어떤 돈벌이인 거죠. 다시 말해서 대박이 없어졌다. 컨텐츠 산업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뭐 컨텐츠진흥원에서도 같이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어떤 핸드폰 제조사한테 부품 하나 납품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저게 이제 하청의 어떤 모델인 것이죠. 오징어 게임을 한국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건 미국 컨텐츠라는 거죠. 결국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인가 어디서 제가 그걸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어떤 네티즌들이 이제 광분하는 게 중국이 오징어 게임을 막 불법으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국의 네티즌들이 왜 한국 콘텐츠를 중국이 불법으로 보느냐 이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 미국 콘텐츠를 중국이 불법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원래는 상황이.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오징어 게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랑스럽죠, 당연히. 그렇지만 미국 콘텐츠예요. 오징어 게임은 어쨌든.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하청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뭐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점은 일단 우리나라의 컨텐츠 제작사들이 글로벌 제작사로 이제 크게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작사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한국 컨텐츠를 보면서 열광을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큰 득이죠,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그런 유통망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들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제작사는 추가로 돈을 벌지 못하는데 감독이나 어떤 출연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 뭐 스튜디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웨이브 같은 KOTT에게 각성을 준다는 것들. 이제 그래 글로벌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실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IP를 다 주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부가가치나 추가 수익을 갖다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배우나 감독들이 넷플릭스에 나가는 걸 이제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넷플릭스가 우선이에요. 대본도 그렇고 넷플릭스가 우선이고 넷플릭스가 보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그런 대본들이 세컨드 매체로 이제 가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럼 당연히 이제 한국의 어떤 웨이브나 뭐 이런 플랫폼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글쎄 이제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겠지만 플랫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형의 어떤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만 남는다는 어떤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한국의 제작사들은 플랫폼이 죽으면 컨텐츠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컨텐츠를 실을 곳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문화 왜곡이라든지 뭐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미디어는 산업이기 전에 문화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그 뭐 귀멸의 칼날의 우길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광주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광주를 일본에서 뭐 폭동이라든지 소요 사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에서 뭐 곽재우 장군에 대한 어떤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에피소드들, 이시조선이라는 어떤 이시조선도 기분 나쁜데 킹덤을 일본에서 이시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체 시자를 써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뭐 어디서 저거를 일본에서 오픈되는 킹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거. 한국 사람이 만들었고 한국 배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뭐 동해를 뭐 일본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계속 지금도 저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 어떻게 보면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화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산업이기 전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TT들, KOTT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요즘에는 토종 OTT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토종 OTT 그러면 너무 이제 한국에 국한된 뭐 수비형의 어떤 OTT 플랫폼인 것 같아서 그래서 KOTT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뭐 KOTT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컨텐츠 투자 경쟁이 되게 활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웨이브 같은 경우도 뭐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뭐 티빙도 시즌 또 왓챠플레이도 컨텐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각 OTT와 관련해서도 스튜디오들을 다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한국 OTT, KOTT의 대응 방향이나 뭐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한 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엔 정확한 진단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해를 가리는 그런 진단하지 말고 미국발의 어떤 글로벌 OTT에 대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솔직한 어떤 현실 진단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학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 정확한 분석과 진단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사업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진출 전략이 되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겠죠. 또 이종 매체 간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 어떤 매체들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PP라든지 뭐 OTT 웨이브와 함께 같이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공동의 적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동종 매체 인 OTT, KOTT 간의 어떤 공동 제작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제 법 규제 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OTT 협의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KOTT 간에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미국발 글로벌 OTT로 인해서 어떤 미디어의 혼란이나 격변을 막고 있는 전 세계의 토종 OTT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들 간의 어떤 연대, 공동 제작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해야 될 일이 현재는 많죠. 사실은 되게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현재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아까 얘기한 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KOT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 역차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 전통 미디어들의 어떤 미디어 규제를 오히려 이제 완화시켜주는 부분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컨텐츠만 바라보거나 플랫폼만 바라보거나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플랫폼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컨텐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과 컨텐츠를 같이 보는 KOTT와 K 컨텐츠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대항마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한국발 글로벌 OTT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들, KOTT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 근원적인 답이에요.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 IP를 갖다가 왜 그렇게 줘? 뭐 계약서 그렇게 쓰지 마. 뭐 이런 어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도 국경이 없다는 거는 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KOTT를 글로벌 OTT로 성장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